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제 51챕터까지 하고, 오늘 이제 후록이다, 그죠? 6대 강령, 독립정신의 6대 강령에 대한 후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조만한 애기 보니까 너무, 너무 반갑고 귀엽네요. 집에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어, 조만한 애가. 이미 3명 키웠지만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 우리 이제 독립정신 실천의 6대 강령에 대해서 오늘 저는 첫 번째 강령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6가지 강령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첫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와 통해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둘째, 새 법으로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셋째,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 넷째, 국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다섯째,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여섯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6가지로 우리가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우리가 이 독립정신을 이 시대에 세워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이라고 6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1챕터부터 51챕터까지 함께 나눈 거는 사실 이제 스토리죠. 그 시대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스토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독립정신에서 이제 6대 강령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책은 대한 독립에 관계된 역사를 대강 말한 것이다. 이것만 깊이 주위에서 읽어본다면 아까 1강부터 51강까지만 읽어봐도 독립이 이런 거구나. 역사적으로 세계 속에서 이렇게 독립정신이 이렇게 발현이 되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독립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련된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오늘날 우리의 독립은 우리 조선의 독립은 지금 어디 정도에 지금 와 있는가 또 장래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책만 읽어보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연구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또 얼마 안에 전국 인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여서 한마음으로 전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독립정신을 적은 어떤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마음. 독립정신이라고 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지금 이 독립정신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 네? 낡은 간습. 낡은 간습과 그쵸. 지금이 1910년 전에 적힌 책이니까 사실 주권을 읽기 전입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조선이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계의 저 열광들과 어깨를 견주려면은 나이가 빠진 그런 구습들, 누군가 나를 위해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각자가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독립정신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 국민 한 사람 모두가 똑같은 한 마음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조선이 정말로 독립된 국가로서 독립되면 뭐가 좋습니까? 독립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정말로 어엿한 독립국가로 서게 되면은 당시의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 수 있겠죠. 부국강병하고 열광과 어깨를 견주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나라 안에 탐관오리가 판을 치던 어떤 그런 정치 시스템의 낡은 어떤 제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을 했는데 이 건국의 정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거나 별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의 어떤 정신이 이렇게 베이스에 있나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독립정신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에
국제세계를 바라보고 또 조선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함께 세우면 정말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고,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건국의 주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이 정신을 잊지 않고 그대로 녹여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 번은 꼭 배우고 공부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 정신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만 알고, 흘러온 1강부터 51강까지만 이 역사만 알고, 어찌하면 장차 독립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효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제 속으로 깨닫고, 본받고, 행하면서 한두 사람이 이제 시작하면은 또 이제 점차 이제 온 나라가 한 몸과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막 이렇게 서로 힘을 내기 시작하면 이 책이 뭐 효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필요한 것 6가지를 내가 핵심으로 정리를 했다. 그래서 독립의 본래 뜻을 깊이 깨닫자라고 해서 이게 6가지 강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한 몸을 따로 떼어 생각해서 나 하나가 이것을 행하며 남을 이대로 행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기 바란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나고 또 다른 사람도 한 명은 또 깨우자.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시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방향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세찬 외세의 바람 한 번 맞으면 어디로 떠내가는지도 모르고 막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정신 위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영정 집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제2의 건국이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고 또 국민들이 좀 깨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저는 이승만의 어떤 독립정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빵 하고 이렇게 전국 한번 빵 강탈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세계와 통해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통상입니다. 통상. 다른 나라와 서로 무역도 하고 다른 나라와 좋은 것이 있으면 기술 교류도 하고 문화적인 것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각자 더 발전해 나아가는 것. 이 통상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선은 그 이전까지 세국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은둔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끼리만,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세계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통상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통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 만국 만민에 깨이지 못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 네. 이게 첫 번째, 이 통상에 있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상이 피차에 이익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걸 빼앗기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 세 번째, 잘 살고 싶어요? 그럼 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상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다. 네 번째, 외국인이 오는 것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피차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저 외국에서 사람들이 지금 조선으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그런데 외국인을 미워하는 것은 제일 정말로 지금 이 시국에 위태로운 행동이다 라고 하는 이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통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 만국 만민에 깨이지 못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지를 지금 조선에 있던 사람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섬과 섬이 이어지고 대륙과 대륙이 이어지면서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도 그걸 몰랐죠.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과 함께 영혼을 막 이렇게 소울 브라더였던 그 당시. 브라더도 아니죠. 거의 뭐
형님이 아버지처럼 생겼던 청나라. 청나라 역시 그 세계화의 흐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열심히 두드려 맞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시국에 동양은 지금 비유하자면 동틀 때와 같다. 지금 해 뜨기 직전이라서 좀 아직은 어두운데 햇빛이 먼저 비치는 곳도 있고, 햇빛이 먼저 비치는 나라 어디일까요? 당시에 일본이겠죠. 일본은 먼저 개화하고, 예,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죠?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먼저 햇빛이 비친 일본. 그리고 나중에 비치는 곳도 있으나 돋아오는 해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조선도 세국을 했지만 결국에는 세계화의 물결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끝까지 난 저 빛을 받지 않을 거야.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네.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빛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힘쓰다가는 나라도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 인종도 이제 소멸하게 될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이 지금 그만큼 세계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 통상의 피차의 이익됨을 깨달아야 된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조선은 왜 이렇게 통상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료를, 인터넷에는 조금 어쨌든 자료가 한정되니까 시원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조선은요, 그 당시 제일 큰 무역 상대국이 어디였을까요? 네, 청나라겠죠. 청나라. 그래서 이때쯤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때에 그 조선 말기, 구한말, 아니면 또 대한제국 시기에 무역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그 1882년도에 조선이랑 청나라 간에 서로 무역 정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1889년, 이제 1882년에 시작을 해서 1889년이면 이제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거든요. 그 대한제국과 또 청나라 간에 또 어떤 무역 그런 협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중국이랑은 엮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무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취급되었던 물품이 뭐였을까요? 인삼. 근데 인삼이면 아이고 오히려 낫죠. 제일 그 당시 문제가 되고 제일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됐던 거는 아편입니다. 아편. 아편 때문에 나라가 골치를 썩었습니다. 청나라로부터 청나라 상인들이 아편을 계속 조선으로 들여놓으니까 조선도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청나라와의 무역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좀 손해를 보고 있었고, 또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이제 항구를 개방했지 않습니까? 일본이랑도의 어떤 무역에서도 사실은 조선은 막 재미를 보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선 사람들이 이걸 하면 좋다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통상이 아니고서는 나라가 부유해질 수 없다. 조선 안에서 나오는 재화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잘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를 향하여서 통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910년 전입니다. 조선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조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이 피차에 이익이 된다. 이유도 없이 살아간다면 뭐 사람이 없으면 뭐 결국에는 우리가 꽃하고 이야기하고 집에 키우는 뭐 금붕어랑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학문과 기술, 도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인생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고 재물과 법에가 있기로서는 그게 무엇에 쓰는 건지 모르는 거죠. 아프리카의 저 나라들에는 반짝이는 돌멩이 가지고 막 던지고 놀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웃의 도움을 받아 입고 먹고 쓰는 것을 얻고 학문과 도덕도 배우면서 행하는 거죠. 근데 이 이웃의 범위가 점차 넓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얻을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만국과 이웃이 되어야 되고 문호를 열고 풍속을 고치며 물화를 교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이 없는 세상과 통상을 하는 세상, 이 두 가지는 너무 다른 거죠. 당시에 천년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천년도를 타파할 그런 의료기술이 외국에서는 개발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상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통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독립정신에 있어서 첫 번째가 그래서 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국강변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호를 개방하자, 배우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1원칙으로 삼아 한 곳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만들려고 기성, 기차, 정보, 우체국 이런 각종 교통수단과 통신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나라도 어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배워서 전국에 설치하여 동서남북이 왕래하고 시시각각으로 통신에 정의가 친밀해지고, 정의라는 말은 저스티스가 아니죠. 저스티스는 서로 친하여진 정,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서로 친하여지는 어떤 그런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밀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서로 친밀해지고, 또 외국과도 그렇게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섬 사람들은 육지에서 나는 고기들을 쉽게 얻고, 육지 사람들은 섬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소금과 이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서로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각 지방의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고 서로 이렇게 견주어 가면서 이렇게 밀어주며 살아간다면 사람마다 통상의 이익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상이 이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상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다. 세계의 정말 부강한 나라들을 보면요, 다 본국에서 생산되는 곡식, 재물만 가지고 풍족하게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어디였을까요? 영국이죠. 네. 누가 말해도 영국인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상업을 확장시키고 이 재물을 벌어들여가지고 부강하게 되었는데, 이 영국도 토지는 조그만 섬 세 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잘 사는 나라죠. 기후도 별로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나는 것도 뭐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물건을 세상에 내다 팔고, 또 정부는 그들의 활동을 보호해서 군대를, 그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까지도 군대를 보내고 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재물의 큰 권리가 영국인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어딜 가나 영국에 어떤 상선들이 있고, 영국에 식민지가 있고, 영국에 군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국만 그러냐? 아니다. 각국이 다 상업의 권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옛적에는 각국이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근래에는 상업상의 권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말 타고 달려가지고 징기스칸이, 그죠? 영토 점령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외로 뻗어나가는 이유가 상업, 즉 통상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나라가 그리고 잘 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통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쓰러져 진짜 바닥치고 있는 그 나라에서도 호조건을 발견하고 있는 게 이승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농사를 가장 중시하고 장사는 천하게 여겼으나, 지금은 상업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농업만 가지고는 어떻게 치부를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힘써야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좋은 항구가 많이 있어서 출포시키기도 편리하다. 또 일본과 천국의 해변에는 물품을 판매하기에 좋은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천년 자원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충분히 동방의 한 부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람마다 상업으로서 부국할 근본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통상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국해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과 더불어서 G2라고 할 만한 나라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나라다. 영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다고 했지만 뭐가 안 돼서? 항구가 안 돼서. 해상권을 장악하지 못해서 영국한테 그 자그마한 나라에 밀리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얼지 않은 항구를 가지는 것.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저 거대한 러시아도 부러워하는 조건이 바로 우리의 조건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만, 깨닫고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항구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도
이게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부산 지역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 막 노인가 바다에 이제 아파트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이 부산도요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도시 아닙니까 사실은. 요 어떤 조건들을 정말 잘 개발시켜서 문화를 또 물자를 사람을 태평양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으면 그리고 여기를 세계적인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은 부산은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 지역 항구 쪽에 정말 그런 세계적인 좀 젊은 친구들 팍팍팍 지원해 가면서 그런 어떤 혁신 어떤 그런 기지들을 막 지구들을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외국인이 오는 것은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고 피차에 다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당시 이제 그 파란 눈의 어떤 귀신이다. 이제 생목인들이다. 뭐 하고 뿔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때인데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오는 것만 허락하고 나는 접대만 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뭐 유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 다 좋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서 자기 집으로 들고 가면은 그 사람들만 이익이지. 그럼 우리는 뭐가 이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만 우리가 나가는 것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에게 가서 그곳의 형편과 풍속과 물성을 살피고 들여올 물건과 나갈 물건은 우리 손으로 직접 함으로써 남이 하는 것을 나도 하기를 힘써서 들여오고 나가는 것이 평균하게 되어야 비로소 남과 같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무역 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수입하는 게 있으면 수출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외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보고 온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죠. 일본에 가서 그 개화한 새로운 신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아와서 아무런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민영익이랑 그죠? 가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돌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잘데기 없다.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외국 상업의 정황을 살피기도 하고 이익을 얻어가지고 내 나라 상권을 확장시키는 것. 영국, 프랑스 뭐 그런 나라들처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처럼 이 상권을 확장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는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1904년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을 미워하는 것이 제일 위태한 것이다. 자, 외국인을 미워하다가 위기를 당한 나라들 여기 대한 있고 청나라 있고 인도가 있죠. 뭐 천주교인을 없앤다 이라고 병인양요 일어났었고 또 갑신년과 임원년에는 일본인을 몰아내려다가 오히려 우리가 큰 화를 당하기도 하였고요. 또 갑오년에는 동학이 일어나가지고 막 외국인들을 몰아내자 막 우리 민족을 뭐 이래 뭐 하자라 하다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문제만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청나라도 마찬가지죠. 저기 의화단이 일어나가지고 막 외국인들을 몰아내자 막 다시 청나라를 막 회복하자 막 이러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화를 당하게 되었던 것. 그 빌미로 뭐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 끝까지 서양 사람을 해치려다가 영국이 군사로 속죄를 만들었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간디는 뭐 비폭력 뭐 했다고 하지만 그 전 이야기죠. 사실은 청나라나 인도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얻은 나라에 삼켜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겠죠. 언젠가는 청나라랑 인도가 전 세계 GDP의 1, 2위를 담당할 만큼 정말 큰 나라였죠. 그런데 이 세계화의 흐름을 잃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삼켜지게 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요, 백성이 어리석은 것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제일 첩경, 지름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난을 일으키고 이러면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만인과 문명인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사람마다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다른 사람에게 이 뜻을 열심히 설명해서 다 같이 동포 형제로 대접하고 피차 구별이 없게 되기를 힘쓸지라. 예, 지구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서로 이렇게 우리가 다 인류가 한 형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각국인들은 교화가 협업하여 널리 이렇게 퍼져가지고 지식이 발달되어서 세상 사람을 다 평등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 가서 사람을 처음 만났지만 이 사람들과 평등하게 대하면서 우리의 것을 전해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생김새와 언어가 다른 인물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빈부귀천 보지 않고 타국 손님이라고 하여도 특별히 보호하고 대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용숭한 대접을 받았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흑인 야만 같은 인종들은 이상한 인물을 보면 살해하거나 피하여 도망하니 이것이 야만과 문명인의 차이다. 아직 세계 속에 문명되지 않은 그런 인종들도 있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영국과 미국의 도덕 높은 남녀들은 자기 나라의 그 좋은 것을 버리고 또 자기 나라에 있는 부모 처자를 떠나서 자기의 재물을 허비해 가면서 자비량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지에 흩어져서 통하지도 않는 말과 낯선 풍속을 배우고 막 익혀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문화, 말을 막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초와 곤란도 겪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해서 흉도 듣고 욕도 들어가면서 이 선교사들은 평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뜻하는 것은 자기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믿는 도, 그 그리스도의 도를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우리도 다 같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병원을 설립해서 병자들을 무료로 고쳐주기도 하고 학교를 설립해서 학문과 교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고아원을 설립해서 고아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고명원을 설립하여 소경, 벙어리들을 모아다가 교육하기도 하고 이 우리나라에서 못하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인해자비한 사업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착한 뜻을 알면 실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좋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우리 민족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또 남녀 불문하고 난리 죽이거나 위태함을 생각하지 않고 한두 사람씩 내지에 따로 가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깊숙한 내지에 홀로 여행도 하는데 좋은 뜻으로 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문명인이 아니라 야만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므로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마다 외국인을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오해를 당할 만한 얘기죠. 이승만 저놈이 외국인들에게 뭔가 받아먹었다 나 이런 오해를 받기 참 좋은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 대해 이승만이 처음부터 이렇게 선의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생각을 바꾼 경위가 자신이 쓴 투옥 경위서에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 읽는 책 보면은 이제 각 주에 투옥 경위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승만도 본래는 이들을 오해했던 그런 과거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과정이 있는데 이 투옥 경위서에 보면은 이제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감옥에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 다닐 때는 그 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 감옥에서는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배제학당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네 했던 말이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했던 기도, 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차갑고 어둡던 감방 안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여기서 어떻게 이런 극적인 정말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징후감과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이승만의 회고록 있는 내용입니다. 야, 지금 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좀 읽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야기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 좀 성경 좀 읽고 싶다라고 해서 성경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바라기는 정말 우리 지금 대통령도 감옥 안에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세례받고 정말로 완전히 좀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워지는 정말 그런 경험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처럼 정말로 이렇게 부국강병하고 정말로 의가 살아있고 참 이렇게 우리 살만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는 일에 그 독립정신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는 일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쓰임받으면 좋겠고,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이 독립정신으로 무장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참 어제 쓴 책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참 알맞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단계적인 역사도 있겠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